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고급 통변반 9강 시작할 차례네요. 이제 고급 통변반이 이제 9강, 10강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영성학 이론 수업을 좀 지난 시간에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주에 접목시켜서 이런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어떻게 하면 사람의 운명에 적용해서 해석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명리학에 대한 약간 이론이나 지식들은 조금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략 뭐 갑기합이다, 뭐 병신합이다 같은 뭐 합이라든가 형충이라든가 십성이라든가 뭐 음양 오행 정도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깊숙하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친절한 설명충인 제가 설명을 지나치게 친절하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조금 모르셔도 오히려 제 강의는 군더더기를 빼야 될 판이야. 설명이 너무 많아서. 친절하게 최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사주를 직접 보면서 우리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지난 시간에 후반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지난 시즌 강의에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해석에 적용을 해서 다시 한번 좀 적용을 할게요. 우선 명리 공부하시는 분, 초보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오해, 많이 생각하는 명리 초보들의 오해가 있는데 이게 일대 다 작용에 대해서입니다. 일대 다 작용에 대해서 가령 이게 뭐냐 하면은 적은 10명이고 나는 1명이다. 이러면은 내가 불리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적은 꼬맹이고 나는 마이크 타이슨이다. 그러면 꼬맹이 30명이든 50명이 와도 마이크 타이슨이 더 세단 말이죠. 그렇죠? 상대는 동네 야구단이고 나는 프로야구팀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길 확률이 훨씬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주만 보고 서로 동등 조건으로 뭐 5대1, 3대1 이런 형식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이렇게 적용을 해보죠. 1대 다라고 하는 형태에서는 보통은 불균형, 오행 불균형으로 인한 심한 설이나 또는 심한 극이 벌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주들에 대한 형태들을 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를 보면은 이게 이제 1대 다죠. 뭐가 1대 다예요? 1대 다죠. 그러면은 편제를 천간에 올렸는데 여러 비겁들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나도 얘를 극하고 얘도 얘를 극하고 얘도 얘를 극하고 얘도 얘를 극해 라고 하는 형태가 되면은 이거 1대 다니까 궁겁쟁쟁 하나서 거지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데 자 이렇게 한번 보죠. 영혼은 스스로 모순을 설정하여 그 모순을 극복하는 과정을 즐긴다. 마치 완성품 장난감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미완성품 장난감이나 어디 한 고장난 장난감을 갖고 와서 내가 프라모델을 조립하듯이 키트를 조립하다든가 또는 약간 하자가 있는 거를 저렴하게 가져와서 하자를 고쳐서 내가 가치 있게 쓴다든가 하는 형태들이 날 수 있는데 보통은 이런 형태의 사주들을 보면 저는 영혼이 좀 욕심이 많으시군요. 좀 어려운 미션을 우린 나쁜 사주라는 말은 이제부터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기로 해요. 나쁜 사주가 아니라 미션이 다소 어려운 사주라는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고 사주 볼 거야? 여러분 주변 사람한테 그렇게 사주 볼 거예요? 그러면 바로 매장돼요. 네, 사주 안 보는 게 나아. 자 그러면 동네 사람들한테 사주를 봐줬더니 사람들이 날 싫어하네. 그럼 우리 자식을 볼까? 자식 망쳐 그러면 우리 자식 큰일 났네. 그럼 내 사주나 볼까? 내 사주가 이렇게 배렸다. 이러면 곤란하다고. 우리는 사주를 보는 자세가 있어야 돼. 어떤 자세? 이 자세를 보고 배렸어요 라고 하지 말고 이 사주는 정화를 키워야 되는 사주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화가 파극된 사주도 되는데 정확히는 정화가 파극돼서 어떡할 건데? 꽝이야? 아니잖아. 지금 자칫하면 정화가 파극될 수 있는
모순을 가지고 있는 사주잖아. 이게 영혼의 의도잖아. 그럼 이 영혼의 의도가 뭐냐면은 편재가 여러 사람에 의해 파극될 수 있는 환경을 경험하고 극복하라는 거잖아. 체험하고 극복하라는 거잖아. 어떻게 극복하죠? 시장을 키워라예요. 시장을 키워라. 아니 그래도 어떻게 비겁이 이렇게 많은데 애가 어떻게 커요? 밥 한 그릇을 어떻게 5명이 나눠 먹냐고요. 여러분 중국집에 그냥 짜장면이 있고요. 쟁반 짜장이 있어요. 쟁반 짜장 시키면 되잖아. 그러면 쟁반 짜장을 이따만한 꽃배기로 시키면 되잖아. 그러면 5명이 모여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 먹어서 이거 누구 코에 붙여가 아니라 쟁반 짜장 꽃배기. 뭐 이러면 5명도 먹잖아. 쟁반 짜장. 그렇죠? 탕수육 특대형 뭐 이런 거 탕수육 1인분 말고 탕수육은 보통은 2-3명이 먹잖아요. 그렇죠? 시장 공유 같은 형태인데 시장 공유. 그래서 사주에서 일대다라는 또는 뭐 일대다가 아니더라도 뭐 소수와 다수의 오행이 서로 엮여 있는 형태에서는 소수 오행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가 아니라 함께 공유라는 형태로 봐야 돼요. 그럼 이 사주의 핵심은 시장 공유예요. 그러면 동일 사주자 중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 하면은요. 이 함정 미션, 저는 이런 걸 보고 함정 미션이라 그래요. 약간 어려운 미션을 가지고 와서 이거 푸나 못 푸나 같은 거죠. 이번에 그 대입 수능 봤는데 거기에 희한한 문제 많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수험생들이 머리를 뜯었다 그러죠. 나쁜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는 어려운 문제 내지는 난이도 높은 문제를 출제를 했다라고 됐죠. 잘못된 문제가 종종 있기는 해. 뭐 이번에 대입 시험에서도 무슨 문제가 잘못돼가지고 모두 다 뭐 합격 처리 뭐 해당 과목에 해당 점수를 모조리 다 맞는 걸로 뭐 했다. 이런 건 잘못된 점수, 잘못된 문제인데 이 명리학에서는 잘못된 문제라는 게 없어. 이건 신이 짠 거기 때문에 잘못된 문제가 아니라 뭔가 우리한테 이상한 넌센스 퀴즈를 내놓고 이 넌센스 퀴즈를 꼭 풀어보라 같은 요소 같은 거예요. 이거 좀 퀴즈가 어렵게 나왔죠? 여럿이서 하나의 재성을 공유하라. 동일 사주자 중에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어. 사주만 보고 몰라. 그러면은 이 사주 당사자는 이제 제가 상담을 했던 케이스인데 저는 이 사주를 탁 보자마자 먼저 확인해야 돼. 이 미션을 해결한 사람인가? 현재 해결 못해서 벅벅대고 있는 사람인가? 그러면 머릿속에 스토리가 크게 2가지가 나와. 해결한 사람은 지금 제가요. 이 사업을 미국하고 유럽 쪽에다가 옮기기 위해서 사업 확장을 꾀하고 있는데 미국 쪽 바이어하고 일본 쪽 바이어가 지금 함께 계약 중인데 이 사람들하고 올해 잘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사주 미션 푼 사람이야. 그러면 국제기업 사장이에요. 그리고 실제 제가 상담했던 분은 해외 파견 주재기업 사장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근데 만약에 이 사주가 이 함정 미션을 풀지 못했다면은 저한테 첫마디로 뭘 얘기할 거냐면요. 뭐 부모도 내 돈 뜯어가고 형제도 내 돈 뜯어가고 돈만 빌려주면 돈을 안 갚고요. 이놈의 인간들이 믿을 놈이 하나도 없고요. 돈 좀 벌었다 했더니 나라에서 세금으로 다 뜯어갔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사람들이 다 도둑놈이래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거? 선생님이 상당히 어려운 넌센스 문제, 수학 문제를 냈는데 그거를 탁 풀어서 다음 진도를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그 문제를 푼 사람은 이번에 미국하고 일본에다가 이 사업을 같이 공동 미국 쪽 바이어와 합작하고자 하는데 잘 될까요? 이거 물어보면 이거 푼 거고요. 사람 머리 검은 것은 걷어서 키우면 안 돼요. 전 사람이 너무 미워요. 저 그냥 혼자 살래요. 뭐 이러면은 현재 미션을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 거죠. 그러면 현재 이사주의 해석에서 만약에 군겁쟁제가 부정적 방향으로 벌어졌을 경우에는 이거는 사주 탓이 아니고 사주를 활용하는 내 활용이 잘못된 거예요. 사주가 잘못된 게 아니고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가 와서 내가 못 푼 거야.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러면 그럼 문제를 풀어야 되겠군요. 그럼 우리 명리학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조언을 해주고 힌트를 가르쳐줘야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런 사주 형태가 어릴 때부터 만약에 저는 가끔
어린아이들 뭐 영유아서부터 뭐 초등학교 고등학생들 아이들 사주 보세요라고 저는 말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또 이제 명리계에서는 아이들 사주 보지 마세요라는 말도 있죠. 그 이유는 이 아이들 사주에다가 대고 부정적인 얘기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 잠자는 숲속의 공주 마녀가 와가지고 저주를 내리잖아. 그게 실은 그 잠자는 숲속의 공주한테 마녀가 사주를 봐준 거야. 사주를 봐줬는데 너 20살이 되면 잠이 들 거고 너네 왕궁이 가시던 불로 덮일 거고 김시성을 가진 잘생긴 왕자놈이 네 입술에 뽀뽀를 하면 풀릴 거야. 안 그러면 너는 계속 영원히 잠잘 거야. 복채내나 뭐 이런 거 같은 거야. 근데 그게 옆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그거를 사주를 봐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녀가 저주 내렸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소설가가 그렇게 쓴 거야. 우리는 주변에서 나는 지금 사주를 봐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제3자가 보기엔 저 사람 지금 시집을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여기서부터 지금 저게 저주를 내리는 거야 사주를 봐주는 거야 이런 형태들이 많잖아. 왜 이게 저주를 내리고 부정적인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내 운영체계가 부정적이라서 그래. 내 운영체계가 윈도우가 부정적이라서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놓든 간에 그 프로그램이 거기에 깔린 프로그램들이 죄다 부정적인 데이터만 내고 있는 거야. 근데 윈도우 청소를 해야 돼. 지저분한 집에 깨끗한 카페트 갖다 놔봐. 3일만 지나면 같이 지저분해지죠. 카페트가 문제야? 지저분한 집이 문제야? 집을 치우고 카페트 깔고 냉장고 깔고 멋지는 인테리어 깔고 냉장고 깔고 창문에 커튼도 예쁘게 달아야 되겠죠? 내 마음이 깨끗해진 다음에 명리를 받아버리면 명리가 있는 그대로 보이는데 내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이나 뭔가 나만 당할 수 없다라는 심리를 계속 남한테 투사를 시키는 그 심리학 용어로 투사예요. 우리 명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심리학의 투사라는 거를 늘 주의해야 돼요. 내 안에 억눌러 놨던 거를 상대한테 뒤집어 씌워버리는 게 다 투사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그 투사를 자꾸 발휘를 하잖아요. 상대한테도 부정적이지만 그 말을 뱉어내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부정적이에요. 명리가들 중에 재수없는 소리 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명리가 그닥 명리가 없어요. 대체로 명리가들 중에 돈도 좀 벌고 사회적으로 좀 성공했고 인정도 받고 안정도 받는다 그러면 부정적인 얘기 잘 안 해. 해도 적당히 섞어서 하지. 해도 적당히 섞어서 하죠. 근데 온통 부정적인 말만 하면 그 사람 인생이 되게 부정적이야. 보면은 삶도 되게 부정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아. 삶도 어떻게 뭐 조그만 찌그러지는 골방에서 막 그냥 추워 손님 여기 앉아요. 우리가 3일 후에 방 빼야 되거든. 여기 좀 앉아 있어. 나 아침을 못 먹어가지고 에이 사주 배렸어 이런 소리 한다고. 그 남한테 저주를 많이 내려서 그런 거야. 남한테 내리는 저주는 나한테 내리는 저주라고. 이거 그지 팔자야라는 말은 나는 그지다. 나는 그지가 된다. 나는 그지가 된다. 너희 이혼해 하면 나는 절대 결혼할 수 없다. 나는 절대 결혼할 수 없다. 너 내후년에 네 아들이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내후년에 내 아들이 죽는다. 내 아들이 죽는다고 똑같은 거예요. 우주는 돌고 돌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사주를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은 내 마음속 기본 운영 체계인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서니까. 그래서 제가 명리 공부를 같이 할 때 방 치우고 명리하세요. 방 치우고 마음 공부, 마음 정화. 보통 마음 공부할 때 마음 정화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 정화하세요. 청소하라는 소리거든. 이제 마음 청소하라는 소리거든요. 그 마음 청소하는 방법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단순 무식한 방법부터 되게 고차원적인 방법이 있는데 일반인들한테는 보통 단순 무식한 방법들을 많이 권하죠. 그 단순 무식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연불외기. 기독교인은 주기도문외기. 불교인은 각종 암송외기. 인도 쪽의 각종 종교들은 만트라 외기. 뭐 뜻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뭐뭐뭐 신구 장경 다라니 경뭐 이런 식으로 외는 거 뜻은 모르겠지만 그냥 이거 하면 청소 되겠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왕이면 뜻을 알면 더 좋잖아. 요즘 현대적인 정화 방법 되게 많잖아요. 가장 쉽고 간편하고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안 믿는 거 있어.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안 하는 거. 호오포노포노. 이름도 복잡해. 호오포노포노. 그게 여러 나라의 각각 문화권마다 각자 그 마음 정화법들이 있는데 여기 하와이식 정화법이에요. 호오포노포노. 이거 하와이 말인데 호오포노포노 어려워라. 호오포노포노는 딱 4가지 말을 계속 주문하면 돼. 이게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감사미용인데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네. 용서하세요. 근데 용서할 일도 있고,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내가 용서를 받아, 내가 왜 용서를 해? 제가 뭐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억울한데 왜 내가 용서를 하냐고. 아직 이제 셀룰로이드가 가득 쌓여 있는 거죠, 마음속에. 셀룰로이드가 이게 지방으로 녹지를 않고 이제.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어. 시간이 좀 걸려 그거는. 네. 녹을 때까지 해야 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게 간편한 방법이에요. 너무 간편해서 사람들이 뭐 이거 한다고 인생이 변해요. 변해요. 제가 강의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제가 강의 시작하잖아요. 제가 손님 만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이프가 밥을 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디 가서 할인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디서 음식 나오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영상을 블로그에서 보면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습관이 돼, 습관이 되면은 내 삶이 감사해져요. 감사하다고 외치면 감사할 일이 생기고, 고맙습니다라고 외치면 고마운 일이 생겨요. 자, 마음 정화를 하고 사주를 봅시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걸 그냥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 분석 분별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좀 마음 깨끗한 아이가 이거를 봤다 그러면 어머나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하나의 장난감을 가지고 노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장난감을 큰 거 가지고 놀면 되죠 같은 거죠. 쉽잖아. 장난감을 큰 거 가지고 놀면 되죠. 그럼 이 사주에 무슨 미션이 붙어 있는 거야? 장난감 크게 만들어서 여러 명이 같이 갖고 놀게 하라잖아. 장난감 크게 만들어서 여러 명 가지고 놀게 하면 되잖아. 근데 사람들이 꼭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요만한 마음으로 싫어! 나 혼자 가지고 놀 거야! 니들 다 꺼지란 말이야! 나 혼자 갖고 놀 거야! 이러면 이제 쌈나지. 응? 자, 이거는 재성 공유인데요. 시장 공유라는 개념이죠. 시장 공유라는 개념. 그 인류의 문명은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고 공유하면서 발전해 갔어요. 가끔 쌈질을 해보기도 하지만 인류가 이 공동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가장 큰 장점은 서로 협력하고 공유하고, 백신 나만 만들어서 나만 맞을 거야. 니들은 다 뒤져라. 뭐 이러면 안 된다고. 내가 백신 만들어서 나눌 테니까 니들이 가지고 있는 돈 좀 나한테 나눠주라. 뭐 이런 거잖아. 이게 서로 공유한 거잖아. 어느 한쪽에 많은 걸 분배하는 거죠. 그럼 이 사주는 무슨 숙제가 있냐면은, 이게 이 사주를 우리 보는 관점을 바꿉시다. 이제부터 사주를 비겁이 많고 재성이 적어서 군겁쟁제가 나서 배렸어요라고 하지 말고, 이 사주는 여럿이 함께 나눠 가실 수 있게 편재를 공유해서 사용하는 사주, 돈 벌거리 있으면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유해야 되는 사주 같은 건데, 자, 우리의 좀 작은 생각으로는 사람이 많이 꼬이면 돈을 못 벌잖아요인데, 근데 요즘 비즈니스나 경제 쪽을 좀 해보신 분들은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어요. 그 규모의 경제가 사람 많이 붙어야 너도 나도 돈 벌 수 있는 게 규모의 경제거든요. 이런 형태의 사주는 규모의 경제를 해야 돼. 요즘에 9시 뉴스에 보면은 툭하면 수소경제. 정부에서 핵심 사업으로 수소경제를 밀고 있죠. 왜 그러냐면 수소경제라는 거는 시장이 워낙에 커가지고 무슨 웬만한 대기업 한두 개 붙어가지고는 그 시장을 유지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기업이 수소 방식을 사용하는, 수소로 돈 버는 방식으로, 너는 수소 개발, 너는 수소 저장, 너는 수소 운송, 너는 수소 소비, 너는 수소로 가는 배, 너는 수소로 가는 비행기, 너는 수소로 가는 자동차, 너는 수소로 가는 비행기, 기차 해가지고 수많은 업계에서 대중적으로 수많은 비경겁제들이 붙어서 그 수소 경제에 매달리면 이게 마치 개미 100마리가 붙어야지 무슨 개구리 한 마리를 옮길 수 있는 거야. 근데 개미 한 마리가 개구리를 못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개미 서너 마리 가지고는 택도 없고 개미 한 몇천 마리 모여라. 그래서 저기 있는 황소개구리 죽어있는 거 우리 집으로 옮겨서 푸지게 먹자. 같은 거죠. 수소경제는 한두 개의 기업 붙어가지고는 택도 없어. 최대한 많은 기업이 붙어서 대중화시켜야지 수소값이 쭉 떨어져. 그러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야. 어느 한두 개의 회사가 독점할 수 없어. 그럼 이런 사주 뭐 해야 돼? 그런 사업 해야겠네. 요즘 경제, 즉 규모의 경제로 밀어붙이는 업종들 뭐 있어요? 신재생에너지, 태양열 사업. 태양열 한두 개 업체가 독점할 수 있어? 최대한 많은 업체가 태양열 관련된 일을 해서 대량 생산을 해야지 이게 단가가 좋아져서 너도 벌고 나도 벌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동차, 소수의 사람들만 만들 수 있어?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서 퍼뜨려야 돼. 자, 콜라도 혼자 팔았으면 특이한 음료야, 그냥. 코카콜라라는 회사에서만 팔았으면 거참 희한한 음료 다 있네. 이런 건데, 펩시콜라, 혜택콜라, 무슨 콜라, 롯데콜라, 무슨 콜라, 무슨 콜라. 나라마다 콜라들이 많이 나오니까 콜라라는 장르가 생겼어. 콜라라는 장르가 생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을의 식당에서 밥 먹을 때는 콜라 먹는다. 술 먹든지 콜라 먹든지 규모의 경제 같은 거죠. 특이한 음료들 있잖아요. 뭐 아몬드 음료, 뭐 내지는 그 알로에 음료 같은 거. 근데 알로에 음료는 특이한 음료지 대중적 음료가 아니잖아. 근데 너도 나도 알로에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알로에를 먹어대면은 사람들은 이제 야 콜라 줄까 알로에 줄까 뭐 그러겠지 이제. 그런 게 규모의 경제예요. 이런 형태의 사주는 규모의 경제를 키워라. 이 사주의 핵심은 규모의 경제. 자, 어릴 때부터 제가 아까 전에 사주 보라는 얘기 하다가 마녀 얘기 잠깐 했는데 이런 사주가 만약에 뭐 10살, 20살이다. 10살이 아직 안 됐다. 그러면 엄마가 만약에 저는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은 아이의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해야 돼? 경제 공부 시키세요. 서로 공정분배하는 거 공부하세요. 자기가 가진 거 다른 사람들과 서로 나눠 쓰게 하세요. 그리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게끔 사회성을 훈련시키세요. 같은 거 하면 되겠죠. 뭐 보이스카우트 보내세요. 여섯 일곱 명이 팀 짜가지고 한 텐트에서 자고 6, 7명이 팀 짜가지고 같이 밥 해먹고 같이 설거지하고 같이 캠핑하고 뭐 같이 막 산악행군하고 너는 나침판 봐. 나는 막대기를 주워올게.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해줘야죠. 그래서 시장 공유하는 법을 배우시오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사주가 우리 인간에게 되게 유익한 학문으로 다가오죠. 우리가 운명을 보고 되게 유익하게 행동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형태는 내가 어떤 돈 벌거리를 찾게 되면 그 돈 벌거리를 사주에서 일단 이렇게 봅시다. 사주에서 비경겁제의 역할은 자동차로 치면 배기량 증가예요. 자동차로 치면 배기량 증가. 이 사주는 배기량은 되게 높죠. 근데 짐이 하나 같죠. 뭐야 그러면 이게 20톤 트럭에 뭐 물건 하나 실었네 같은 거죠. 그러면 20톤 트럭에 무슨 물건 실어야 되냐면은 20톤짜리 철근 파이프 실으면 돼. 무슨 뭐 사과 2박스 이런 거 실으면 적자야 적자. 그렇죠? 그러면 여럿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사주에 비경겁제가 많아지면 규모를 키우다 해요. 규모를 키우다. 근데 규모는 커지고 실속이 없으면은 유지비만 많이 들고 적자가 날 수 있죠. 그냥 둘이 타고 시장 다니는 용도면은 뭐 조그만 경차나 소형차도 괜찮은데 거기다가 무슨 뭐 15인승 승합차를 사버리면은 운전하기도 불편하고 기름도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공유시장을 써라.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죠. 술집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보통 어디서 많이 술집을 하려고 하죠? 상권이 형성된 곳에서 술집을 하려고 하죠. 그럼 그 상권이 형성된 곳은 어떤 곳일까요? 기존에 술집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미 술 손님들을 많이 받아오게 하는 이름난 거리, 뭐 영등포 상권, 뭐 종로 상권, 압구정 상권, 강남 상권, 천호동 상권 이런 등등의 각 지역마다 유흥업소들이나 음식점, 술집들이 밀집돼 있어서 먼 곳으로부터 손님을 끌어당기는 그러한 곳이 상권이 형성된 곳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개성 있게 나 저 산골짜기에 조그만 주막 하나 만들어서 저 지나가는 사람 받을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거기 사람들이 술 먹으러 많이 가는 곳에다가 술집을 내자. 그게 뭐야? 군겁쟁제잖아. 내가 영등포 유흥상권에 술집 내려고 그래봐. 영등포 유흥상권에 술집이 200개가 넘어. 술집 200개가 넘는 데가 왜 술집을 내? 그 자기 집 밑에다 내지 그냥 주택가에다 내지. 근데 주택가에다 술집 내면 누가 오냐고. 허가도 안 날 뿐더러. 그게 군겁쟁제잖아. 포장마차 하나 내느니 포장마차 10개가 모여서 포장마차 타운을 만들어버리자. 제가 출근을 하는데 어느 길목을 지나는데 거기 갑자기 이상한 간판이 하나 생겼어요. 거기 간판이 뭐라고 써있냐면 민속 주점 거리라고 해서 무슨 조형물을 세워놨어. 보니까 구청에서 세워줬더라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그쪽 거리에 술집들이 좀 많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막걸리집이 한 3-4곳 있어. 뭐 파전 팔고 막걸리 팔고 뭐 이런 거. 근데 보니까
그 서너 개의 가게 주인들이 서로 멱살 잡고 너가 죽어야 내가 산다 이게 아니고 같이 모여서 손잡고 야